민법의 존재 이유, 민법의 목적은 권리 변동이라고 했지. 변동하면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변경, 소멸. 권리는? 재산권이랑 그렇지. 재산권. 물권이랑 채권입니다. 이 권리 변동을 뭐라 그랬어? 법률효과요. 그렇지. 자, 민법의 법률효과야. 그러면 법률효과를 일으키는 동력은? 요건입니다. 그렇지. 이까지는 좀 익숙해진 것 같은데 법률 요건이 제일 중요해. 권리 변동이 어디 일어났다. 예를 들어서 뭐 채권의 발생이 일어났다. 그럼 바로 이것부터 찾아야 돼. 법률 요건을 찾아야 돼. 그리고 법률 요건을 이루는 부품은 법률 사실이야. 자, 법률 요건은 몇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은 의사표시가 있냐 없냐. 의사표시가 있는 법률 요건을 뭐라 그래? 법률 행위라 그래.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 요건을 법률 규정이라고 그래. 법률 규정은 꼭 규정에 있다기보다 법률 행위가 아닌 모든 걸 말해. 그러면 법률 행위를 이루는 법률 사실은 뭐다? 법률 규정에도 여러 재료들이 있어. 근데 지금 그거 설명하면 혼란할까 봐 말을 안 하는 거야. 법률 규정을 이루는 재료들이 있고 법률 행위를 이루는 재료들이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를 이루는 재료인 의사표시만 지금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럼 법률 행위가 의사표시 수에 따라 구별을 하면 세 가지가 있다 했지. 의사표시 하나인 법률 행위를 뭐라 그래? 단독행위. 단독행위. 두 개가 서로 합치돼서 법률행위가 된 경우를 계약이라 그래. 의사표시가 두 개 있다 해서 법률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가 됐다는 건 법률효과를 낼 정도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의사표시 수가 무조건 하나 있다 해서 단독행위가 되는 게 아니야. 그 하나가 법률효과를 낼 때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야. 여러 개가 한 방향으로 가는 걸 합동행위라 하고 이거 이제 법률행위 종류가 될 거야.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부분도 있지만 법률효과가 난 게 다시 요동치는 경우가 있어.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의사표시에 병이 걸렸어. 그럼 법률행위에 병이 걸리고, 그럼 여기에 발생, 변경, 소멸된 이 법률 효과에도 병이 걸릴 수가 있지. 그런 거를 모아서 우리가 무효다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 취소라는 거는 취소권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취소권이란 권리가 발생되고 취소권 행사하면 그 행사의 효과로서 폭발이 일어나듯이 있던 권리가 없어지고 없던 권리가 생기고 해. 그러니까 폭발이 일어나. 무효도 마찬가지. 무효는 법이 와서 그냥 선언해. 이거는 무효. 그러면 법이 무효라고 선언한 순간 있던 권리가 없어지고 없던 권리가 생기고 폭발이 일어나. 이런 게 이 여러 개의 권리 변동이 빵빵 나는 거를 무효 취소라고 그러고, 계약에서 계약이 문제됐을 때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걸 또 해제, 해지 라는 표현을 써.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겠지. 근데 법이 필요한 건 뭐냐면은 꼭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겠지. 그럼 소송도 하고 이런 게 중요해. 시험 문제 맨날 이게 나와. 그 다음에 이 법률행위라는 부분을 할 때 법률 효과로 가는 과정에 어떤 가공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냥 좀 기술을 부리는 거야. 이 법률 효과는 지금 법률 행위를 하지만 이 법률 효과는 나중에 낸다든가 어떤 조건이 되면 난다든가 뭐 이런 걸 붙일 수가 있어. 꼬리표 같은 거. 부관이라 그래. 조건과 기한. 그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률 행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도 있어. 그건 대리. 요게 이제 민법의 체계인데, 요 민법 체계는 여기 주인공이 있어야 되지. 권리가 움직이려면 권리를 누가 갖느냐, 권리 주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갖느냐, 권리 객체가 있고. 권리 주체는 두 사람이 있어. 자연인과 법인. 권리 객체, 물건과 급부가 있어. 급부는 사람의 행위야. 그래서 물건은 물권의 객체, 급부는 채권의 객체. 끝이야 이게. 물건이나 신분권의 발생, 변경, 소멸은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렇지? 남는 거 뭐야? 채권의 발생, 변경, 소멸. 채권의 주체, 채권의 객체. 그런데 저 물건은 물건의 객체니까 시험 범위 아닌 것 같지만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걸 물건이라 그래요. 물건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거야. 근데 채권도 물건에 대해 권리를 가져, 채권도. 그런데 다만 방식이 달라. 매개체가 있어. 그게 사람이야.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물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 그래서 급부가 저기 있는 거야. 결국은 채권도 물건을 객체로 하되 다만 매개체가 있다는 것만 달라. 그래서 물건을 배워. 시험 범위야. 물건을 알아야 돼. 민법 다야 이게. 다 배운 거야. 이걸 하나하나 들어가서 그냥 궁금한 거 알아보면 끝나. 기출문제 뽑아왔어? 입상효과 일단 열어봐. 위치를 지금 보는 거야.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나온지를 지금 보는 거야. 1번 문제 뭐야? 잠깐 읽어봐 문제를. 법상 법인의 정. 자, 이 중에 어디야?
어디 뭘 묻는 거야? 법인 저기 권리 주 권리 주체야. 이 위치를 지금 찾아가는 거야. 2번 문제. 주물종물 물건, 권리 객체. 자, 1번 문제는 권리 주체에 대한 거야. 2번 문제 권리 객체에 대한 거야. 그다음 3번 문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자, 기본- 권리 주체야. 네. 그럼 권리 주체에서 두 문제 나왔네. 그다음 4번. 민법상 조건과 기한입니다. 이 부가는 왜 있냐면 이 법률 행위를 하면은 법률 효과가 생기잖아. 네. 그러니까 행위 하자마자 다이렉트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게 일반인데 이 법률 효과를 약간 가공한 형태야. 결국은 법률 행위에서 법률 효과로 가는 요 과정에 대한 거야. 그다음 제척기간 소멸시효 자, 제척기간 소멸시효는 어디야? 어디겠어? 소멸. 네. 권리 소멸. 네. 이거 묻는 거야.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다 권리를 소멸시켜. 그런데 뭐가 같고 뭐가 다르냐 요 차이만 비교하면 돼. 근데 위치가 여기야. 권리를 소멸시킨다는 거. 자, 법률 효과. 그다음 제한 능력자입니다. 주체 또 나왔네? 권리 주체 의외로 많이 나오지. 다음 걸 거드릴게요. 어. 대여금 채권입니다. 대여금 채권. 자, 계약을 하지. 계약에 의한 채권 발생이야. 우리가 지금 시험 보니까 물권이 채권법에 있다 보니까 계약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계약이 채권 발생원의 대표적인 거거든. 그다음에 이 법률 규정 여기에 세 개가 있어. 혹시 알아? 채권법에는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을 세 개를 해놨는데 나중에 익숙해질 거야.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채권 강론에 그럼 계약과 이 세 개가 있는 거야. 다음 문제. 자, 차고 의사표시가 온전히 된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지. 네. 여기야. 그다음. 통정 허위 표시 자, 요거야. 무효야. 법률 효과 부분이야. 그다음.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야. 네. 다 법률 효과야. 유권 대리 및 표현 대리입니다. 요 대리. 네. 임의 대리인의 권한입니다. 대리. 중요 기억에는 공소 양속이라 나와 있습니다. 이- 무효에 관한- 무효야. 네, 무효야. 네. 근데 위치를 알면은 앞에 문제를 많이 안 읽어도 돼. 여기 앞에 뭐 강박이라는 단어 들어가니까 저쪽 요쪽이야, 법률 효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나와 있지. 네. 이거야, 무효. 네. 유동적 무효라고 하거든.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이면 손해배상 채권의 발생이라고. 채권 발생. 이게 계약에서 잘 봐. 이건 좀 중요하니까 손해배상은 두 군데서 나와. 계약 위반일 때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이 나오기도 해. 이 두 개가 있어. 손해배상은. 채권자 대위권 관한 설명입니다. 그 채권법 채권 총론에서는 이런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은 무조건 한 문제씩 나와. 대위권 취소권 되게 어려워. 별도로 테마로 잡아서 할 거야. 강의를. 변제입니다. 변제 뭐야 이 중에 찾아봐. 변제라는 게 뭐야? 갚는다는 건 뭐야? 의무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의무를 이행한 거잖아. 이런 용어로 바꾸라고. 의무를 이행했지. 의무 이행하면 어떤 일이 생겨? 왜 법률 효과 중에? 네. 효과 중에 소멸입니다. 그렇지. 채권 소멸. 채권 소멸. 변제는 채권 소멸. 변제 이러면 머릿속에서 채권 소멸로 바꿔서 들려야 돼 귀가. 이행이 되면 아 채권이 소멸했네 끝 그거는 이미 법률 효과 한번 나버렸으니까. 그럼 변제는 변제 자체가 유효한가만 공부하면 될 거 아니야. 이게 유효한가. 근데 변제가 안 됐어. 그러면 요 요건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야. 공부 방향이 달라지지. 그 다음 문제는 지명 채권 양도입니다. 채권 양도. 지명 채권 우리가 배운 이 채권법의 채권이 지명 채권이야. 왜냐면 특정 사람한테만 요구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양도하면 어떻게 돼? 채권을 양도했다는 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뭐가 바뀐 거야? 권리 주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 채권자가 바뀐 네, 거잖아. 채권을. 내가 내 권리를 저 사람한테 넘긴 거야. 그럼 채권자가 바뀌었지. 주체의 변경. 권리 주체의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건 채무자는 누구한테 변제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기니까 중요하잖아. 나중에 보겠지만 통지를 해야 돼. 양도인이 채무자한테 통지를 해야 유효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 주체 변경에 대한 거다. 채무인수 등의 법률 관계입니다. 자, 채무인수도. 채무인수는 뭐야? 누가 바뀌어? 채무자가 바뀌지. 주체가 변경되는 거야. 채권 소멸입니다. 뭔데? 지금? 채권의 소멸에 대해서 아예 대놓고 저건 친절하게 채권 소멸. 그러니까 저기는 저 출제자는 뭘 그 문제를 낸 사람 뭘 아는 거지. 이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 계약 성립은 대표적인 채권 발생 원인이지. 계약에 의한 채권 발생 원인. 또 계약의 불성립이나 무효에 관한 설명. 무효.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 계약 성립. 계약 성립인데 특이해. 계약은 두 주체가 청약 승낙을 해서 일치하면 계약이 되잖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한 명 더 있어. 3명이야. 잘 봐. 이 안에서 생각해야 돼. 계약을 했다는 거는
법률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치? 권리 주체가 A, B라는 권리 주체가 법률 행위를 했다는 거야. 그럼 법률 행위를 했으면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가 원래? 이 A, B한테 가야 되잖아. 무조건 사고를 이 틀에서 해. 의사표시가 합치됐어. 의사표시 두 개가 상호 합치가 됐어. 그러면 법률 여기에 의한 법률 효과를 각각 받아. 여기 채권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 계약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여기는 채무를 가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그 다음에 B는 돈 달라는 금전 채권을 가져.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얘가 채무자가 돼. 서로 채권 채무를 나눠 가져 이렇게 교차적으로. 이게 계약의 법률 효과야. 각각 채권 발생, 각각 채권 발생, 각각 채무 발생.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뭐냐면 계약은 둘이 했어. 그러니까 법률 효과가 딴 사람한테 생기는 거야. 계약은 이랬는데 법률 효과가 일로 가는.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러니까 행위와 효과가 분리돼. 나중에 내가 돈을 안 줬어. 그럼 계약 해제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하냐, 이 사람이 하냐? 복잡하잖아. 법률 효과가 쪼개져 버리니까 법률 요건을 만든 주체와 법률 효과를 받는 주체가 다르니까 누가 어떤 권리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지를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 그거 배우는 거야.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안 그러면은 해지권 없는 사람이 나 계약 해제할래. 아니면 강제집행권 없는 사람이 나 강제집행할래. 완전 뭐 엉망일 거 아니야. 그걸 하나하나 쪼개서 정리를 해줘야 되지. 그걸 배운다고. 시험 문제도 다 그거 나와. 누가 해제하냐, 누가 집행하냐, 누구한테 권리가 생기냐 그런 걸 묻는다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법률 행위와 법률 효과가 분리돼 있다. 그게 특징이다. 이 자체를 설명할 때도 이런 용어를 갖고 설명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는 합의 해지에 관한 설명. 해지. 법률 효과지. 증여계약 법정 해지 설명. 해지.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 계약에 의한 채권 발생. 매매 계약은 뭐 대표적인 채권 발생. 위임 계약에 대한 설명. 위임 계약은 계약에 의한 채권 발생이기도 하고 요 대리하고도 연결돼. 위임 계약을 하면 한쪽이 대리하고 비슷한 지위가 되거든. 그러니까 민총하고 채권 강론이 연결되는 부분이야. 위임 계약은. 그다음에 이제 고용 계약에 관한 설명. 뭐 계약에 의한 채권 발생. 고용 계약 얘기 나왔으니까 부조 설명하면 옛날에는 민법의 고용 계약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었어. 민법에 15개 지금 계약이 있거든. 전형 계약이. 근데 그건 예시고 계약은 뭐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15개를 모아놨어. 그중에 원래는 14개였는데 2015년도에 여행 계약이 하나 들어왔어. 여행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15개가 됐어. 이 계약들이 우리 민법엔 1961년도에 들어온 계약들이야. 그때는 고용 계약이 의미가 있었어. 1대1로 계약해서 회사에 직원 뽑을 때도 민법에 의해서 뽑아서 하고 했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는 특집으로 해야 되는 얘기인데 언급하고 갈게. 이 민법이라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민법은 그 시작은 1789년도 프랑스 혁명 때 나온 정신을 담은 민법이야. 그럼 프랑스 혁명 때 어떤 정신이 생겼냐? 그때가 이제 중세를 끝내고 근대로 오는 분기점이거든. 중세 시대에는 봉건제라고 해서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을 지배할 때야. 그러니까 신분의 귀천이 있는 거야. 천민은 태어나면서 천민. 이렇게 구분이 됐어.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돈도 조금씩 벌고 똑똑해지니까 이 세상을 뒤엎자 해갖고 일어난 게 시민혁명이야. 그때부터 근대라고 불러. 근대의 가장 핵심은 사람은 평등하다. 사람은 자유롭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이 민사법, 현대 이제 시민법에 그 정신이 들어갔어. 그러면 그 정신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 민법에 있는 권리 주체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걸 전제로 해. 자유의사로 계약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계약자의 원칙이 그때 나온 거야. 사람 누구나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로 표시한 대로 행위한다. 이게 이제 그때 나온 거야. 그래서 법률행위는 사람이 자유의사로 법을 만드는 거야. 그 합의한 대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잖아. 사람이 법을 만드는 거죠. 우리 둘이 약속하면 그게 법적 구속력을 가져. 그게 근대 시민혁명의 산물인 거야. 자유롭고 평등하다. 그래서 고용계약도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계약했다가 뭐 해지했다 이게 자유로워. 임대차도 그래. 서로 그냥 임대계약 맺었다가 그냥 해지했다 자유롭게 서로 합의로. 자, 이렇게 해서 근대를 살았어, 사람들이. 살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 사람은 평등하지가 않아.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실질적으로 있어. 또 너한테 자유를 줬다. 그 말은 뭐냐면
책임도 너가 져라야. 자기 책임이 뭔지. 그러면 서로 평등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힘이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떤 의사표시를 했어. 그런데 근대적인 마인드로 하면 어떻게 돼? 네가 책임져야 그냥 무조건. 내가 돈이 없고 압박을 받아서 지금 이 의사결정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싼 물건을 비싸게 계약을 했어. 그런데 나중에 이건 나 그때 너무 쫓겨서 이렇게 계약을 했다. 그런데 근대민법 정신으로 어떻게 되냐면 아니야, 네 자유의사로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대로 오면서 이건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 민법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 여전히 지금 민법은 자유평등 정신이 들어있어. 다만 이걸 고집했을 때 좀 문제되는 것들을 조금 어떻게 손을 봐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한 거야. 첫째, 민법 안에 특별 규정을 일단 넣어서 민법 안에서 약간 보정을 시작했어, 처음엔. 근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걸로만 부족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따로 법을 만든 거야. 그래서 고용에 대한 부분을 빼서 근로기준법이라고 해서 특별법을 만든 거야.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있는 규정들은 근로기준법을 먼저 적용하고 없는 건 민법을 적용해. 그래서 민법에 있는 고용조문은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만 의미가 있게 됐어. 그래서 지금 웬만한 시험에서는 고용계약을 출제하지 않아. 노동법으로 빠져나와 있잖아. 노무사 시험이니까 냈나 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관계를 알아야 돼. 임대차도 임대차 계약이 있어, 민법에. 그런데 그 중에 주택과 상가는 특별법이 있잖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그게 우선 적용돼. 거기에 없는 것만 민법이 적용돼. 그럼 민법에 있는 임대차는 그럼 어디 적용되냐는 거지. 그걸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 민법의 임대차는 토지 임대차, 창고 같은 일반 건물, 그러니까 주택, 상가가 아닌 건물의 임대차에만 적용이 돼. 그러니까 그걸 알고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이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 근대 민법이다. 자유평등상에 들어있다. 근데 현대 민법은 자유평등 사상을 수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사로 했더라도 무시하는 조문들이 있어. 이 안에 보면. 그걸 나중에 요거는 현대 민법 요소라고 말해줄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설명했던 거를 떠올리면 돼. 그거를 강행 규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나머지 모든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은 뭐냐면 당사자가 합의로 바꿀 수 있는 걸 임의 규정이란 말이야. 그러면 현대 민법적 요소가 왜 들어왔는지를 알면 돼. 평등하지 않은 부분에 들어와 있잖아. 한쪽은 강자, 한쪽은 약자일 때는 자유의사를 뒤로 조금 물러내. 그러면서 법적인 균형을 맞춰. 그러면 강행 규정이 뭔지 외우지 않더라도 생각을 해보면 강행 규정을 어디 있겠구나 감을 잡을 수가 있어. 이해 못하면 이거 쭉 나열해놓고 이걸 또 외워버린다고. 그 외운다고 그게 남아있나? 휘발되지? 그래서 지금 장황하게 근대민법, 현대민법을 설명한 거야. 이해했어? 네. 그 계속 반복이 될 거야. 그러니까 민법을 보는 데 있어서 그 사고를 갖고 있어야 돼. 넘어가자. 사고 관련입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 네. 그다음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 마지막에 부당이득이 똑같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 이건 한 문제씩은 꼭 나오는 것 같아.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안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게 설계도라는 거야. 맞습니다. 법 조문에도 다 이런 거고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 자체를 머릿속에 막 집어넣어서 계속 이걸로 사고를 해. 지금부터 머리 뇌세포를 움직이는 거 다 그냥 이 틀로만 움직이라. 도구, 자신만의 이제 도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제 천지 차이인데, 그리고 엑셀 잘하는 사람은 엑셀로 그냥 한글 파일을 만들어. 난 캐드 할 때 캐드로 문서를 작성했어. 그냥 한글 문서를 작성했다고, 캐드로. 이 편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도구를 가지고 결과물을 내면 되는 거야. 법을 공부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법 용어라든지 어떤 이거에 그냥 허우적거리고 헤엄치다 보니까 글로 끌려가 자꾸. 문제를 이렇게 딱 던져주면 머리가 하얘지는 게 뭐냐면 그걸 끌려갔기 때문이야. 근데 문제가 주어졌을 때 내가 내 틀 안에 이걸 가져와 봐. 내 그라운드에서 하는 거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요리를 하면 되는 거야. 뭐 답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 그거 다 문제야. 그라운드를 내 걸 가져야 되고 내 연장을 가져야 돼. 그게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법이라는 게 잘못 이렇게 되면 바람만 들어, 허풍만 들고 붕 떠. 그냥 겉멋만 들고 구체적이지 않고 이 방향을 못 잡아. 다 그래서 막 꽈락 나고 다 포기하고 이러는 거야. 자기만의 그 사고 틀, 자기만의 연장을 가지고 무조건 그 틀 안에 어딘가에 갖다 넣어. 내가 공부가 하나하나 이게 만약에 머릿속에 돼 있다, 그럼 거기다 갖다 놓으면 게임 끝난 거 아니야.